단체도 민족문제연구소 정도 되는 단체 거의 없어요. 한 민족문제연구소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단체고 녹색연합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데인데 그런 좀 뭐라더라 역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투쟁적으로 바라보는 뭐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기념관이어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 일단 이제 근대사부터 살펴가면서 이제 현대사까지 가는 그 노정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막 쳐지면서 한국의 민중사의 연원이라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이다. 그 전에 홍경래의 난이나 임실농민동일이 있었는데 왜 동학농민운동이냐 라고 봤었을 때 홍경래의 난은 그냥 왕조를 새롭게 세우고 싶어하는 의지, 임실농민동기는 엄청 저항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뭐더라 방향성이 없었다. 그에 비해서 유일하게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주도했었던 엄청난 형태의 한국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대화된 운동은 아니지만 근대를 예비하는 단계로서 마지막 밀란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 같은 걸로 분류가 됐죠. 근데 이건 이 당시에 80년대 때 이걸 연구했던 그 학자들은 동학혁명 그리고 이 동학 가보농민 전쟁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근대화된 것처럼도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건 그런 어떤 민중사관의 어떤 입장이 좀 반영된 거라 본인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멋대로 사관이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과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자기의 사관을 주장하는 건데 이게 차라리 되게 솔직하게 뭐냐면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정통성으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의병 항쟁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서대문연구소에서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을사조약 되게 이제 흥분하고 을사늑약이라고까지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1910년 강제병합조약, 강제병탄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 한일 신협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정밀칠조약이라고 말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정밀칠조약이라고 해서 요게 사실상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이토의 마지막 선물. 그래서 정밀칠조약 핵심 내용은 이거 학교에서 옛날에 근인대사 시험 볼 때 외우게 시키는데 맨날 애들한테 가르쳤던 거예요. 옛날에 강사를 잘 나갈 때. 잘 나갔었는데. 그때 좋아하는 통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암기 외울 적에 을사조약에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를 설치한다. 통감부가 총독부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통감부 을사조약 했는데 시험 지문에 뭐는 통감 나오니까 이 을사조약이라 체크 다 틀리는. 틀리지 마. 이 시험 포인트였었어요. 옛날에 근현대사 시험 했었을 때 혹시나 항해선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을사조약과 정밀칠조약을 구분하는 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 긴장감이 없는 거니까 준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정부의 시정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법령 제정 및 행정사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갖는다. 고등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감부가 들어서고 총독의 전신이 통감. 이 당시 이또죠. 통감이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내정 개입의 결정적 사건이고요. 정밀칠조약이 연이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게 군대를 해산시킨다라든지 이때 대규모로 차관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관리한다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다 합친 숫자긴 하지만 해방됐었을 때 돌아갔던 일본인이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베트남 같은 데는 다 와 있었던 프랑스인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그때의 식민지 시스템이라는 게 좀 놀랍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연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정리의병 때예요. 의병 얘기하면 을미의병 아시죠? 명성황후 죽었을 때 그 의병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을미의병 때는 의병의 수준이 너무 조악하고 의병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자기 양반이라고 그러고 쌍놈들 무시하고 이렇게 양인 의병이 뭐라고 얘기하면 양반 말 듣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의병가 부를 때 의병가의 내용이 양반은 하늘이 냈다 이런 노래 불러다니고 솔직히 무슨 의병이 의병전쟁을 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관아에 있는
포포 같은 거 뜯어오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정리병 단계로 가면 많이 발전해요. 정리병 단계, 그 을사의병 다음에 정리병 단계로 가면 많이 발전하는데 이 정리병 때 이 사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스터 선샤인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지금 군복을 입고 있죠. 여기 대한제국의 군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또 의병의 수준이 격상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는 여성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의병장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중에 유력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 뭐냐면 요분이 여성이 아닐까를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가 좀 생겼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분을 어린아이로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진을 보면 뭐 어깨 모양이나 생긴 게 이제 여성 같은데 이건 약간 사실 충격이에요. 왜냐면 이 사진 하나 보고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다만 이제 요즘에 여성이라 하도 특히 올해 그 얘기 많이 하니까 아 역사학계에서 그동안 참 놓쳤구나 라고 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려는 노력 중에서 이런 사진 해석을 좀 새롭게 하는 과정은 있는데 이거 되게 진지하게 이제 학자들 얘기는 저는 좀 유치해서 그냥 못 들어주겠는데 아무튼 이분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윤희순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장, 여성 의병장 얘기를 많이 하죠. 의병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해서 의병,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여기다가 좀 써놨네요. 애국개몽운동 자체를 써놨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뭐 없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 신민회라는 단체만 써놨어요. 근데 애국개몽 단체는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요즘 제가 한국 강사를 안 한지 몇 시월 지나니까 옛날에 이렇게 툭툭툭 나왔는데 이제 그런 암기를 안 하니까 저부터도 막 까먹게 되는데 뭐가 있었지? 뭐 대한자강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었어요. 보안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싹 빼고 요거만 넣어놨죠. 이거 왜 넣어놓는 거냐면 이거 너무 의도가 보이는 질문이 이게 뭐냐면 원래 의병하는 사람들하고 애국개몽하는 사람 사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면 애국개몽하는 사람들은 의병하는 사람들한테 한심하다고 봤어요. 지금 당장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뭐하냐? 교육과 산업을 부흥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나라가 존망에 처했는데 뭘 학교를 세우고 뭐 하냐? 더군다나 여기에 배경에는 이쪽은 남쪽 사람들, 이쪽은 북쪽 사람들, 이쪽은 전통 유교 문화하고 농민 문화, 이쪽은 기독교 문화, 혹은 이제 천도교 같은 세종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심했는데 다 빼고 신민회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단체 최초로 독립전쟁론을 수용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세우고 뭐 이렇게 교육기관도 세워야 되겠, 병원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만주에다가 독립군기지 세워서 싸워야 된다. 왜냐면 정말 멸망이 확실해졌으니까. 또 하나 플러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민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주의. 드디어 2단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정을 세우자. 민중의 나라를 세우자. 아마 이 박물관의 컨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민주공화정으로 넘어오는 단계로 딱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요거만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이그 특사. 근데 여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인데 이 이휘종이 이제 현재까지 행정기사를 밝혀진 대로 어디고 혁명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연스럽게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건 박강희 선생님 책좀 이렇게 가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잠깐 봉황각이라 나오는데 요 강북구 여기 가시면 봉황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봉황각이 뭐냐면 이거 제가 이제 강연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건데 동학교도들이 누구한테 저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얘기하는 게 뭐냐? 일본 놈들이 다 죽였다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사실 한국 역사 교육이 만든 폐예요, 폐.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선과 악, 흑과 백, 일본과 조선 이렇게 단순화시켰는데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자서전을 보면 안중근 의사 평생에 자기가 이루어낸 공로 중에 하나가 황해도 동학군들을 자기가 처단했다. 이게 자랑이에요. 우금치 전투에서 그 우금치고개에서 그 동아농민군을 막아낼 쪽에 일본군은 조금 있었고 다수는 조선관군이 있었는데 5천이 넘는 조선관군의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뭐 이렇게 이게 이완용 이름은 막 짜증낼 수 있는데 지석영 선생님, 지석영. 저기 종두법, 한글연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우린 지금 역사가 다 흘러갔으니까 저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다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도 사실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긴 적어도 자유한국당 멤버들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자유한국당이지만 노무현재단 소속인데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솔직히 여기서도 만약에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정의당 지지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뭐 조국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저희 한판 싸워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좀 아픈 일이 있어서 그러시지 않을 건데 이게 막 갈리는데 얘기를 그냥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역사 교육이 지금 질적으로 다 성장하려면 이게 이렇게 쭉 오지 않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 엄청 치고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동農民운동은 국민의 쉽게 말하면 절반도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동의했던 운동? 근데 이제 그 사이 있었던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나 양반 유생 이런 사람들이 동학농민운동을 다 난으로 보고 다 진압하는 동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학농민운동 완전히 철저하게 탄압을 당했고 중고자가 다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 여기 아까도 얼굴에서 나오셨는데 손병희 선생이 이제 이나 비롯해서 이용구나 몇몇 지도자들이 일본 가서 살아남아요. 살아남으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손병희는 조선이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아직 민중이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다시 뭔가를 해야지라는 게 손병희의 노선이었고 이용구나 송병준 같은 사람들은 조선은 우리를 버렸다. 근데 그 당시 일본 낭인장 단체인 흥룡회 같은 단체들에서 이제 합방을 하자. 요건 우리가 좀 구분하셔야 돼요. 합방이란 말은 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연대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우치다 류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막 하니까 조선의 왕조한테 탄압을 받았죠. 아직 일본의 식민 지배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일본 지도자들이 하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에서 천도교로 딱 바꾸는 거는 이름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손병희가 결과적으로 친일파들이 됐었던 소위 말하는 일본과의 타협론자들을 다 제명시켜버리고 독자적으로 교단을 수습하면서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뀐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3만여 평 정도의 땅을 요 강북구에 매입을 한 다음에 봉황각이라 여기 나오네. 그 건물을 매입하고 여기서 실제로 400회 정도 이 제자인 거죠. 연성 수련회, 종교 집단이니까 연성 수련회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인재를 새롭게 충만하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100만 원 모금 운동을 통해서 인사동에 가면 천도교 중앙 대교당 있죠. 그걸 짓죠. 거기서 100만 원 중에 27만 원을 건물 제작비로 쓰고 나머지 돈의 상당수를 이제 3.1운동 자금과 만주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구에서 제가 올해 3.1운동 이 행사 여기 와서 했었었는데 강북구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봉황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가보면 그냥 한옥 건물 하나 있는 거긴 한데 손병희가 돌아와서 191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동학교도들을 수습하면서 민족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던 3.1운동 당시에는 사실은 손병희는 그다지 큰 활약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나이 자체가 굉장히 연루했고 최린이 거의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런 어떤 그 밑에서부터의 이 정지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작업이 없었으면 3.1운동도 불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개신교 쪽은 저기 독립운동 자금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3.1운동 자금이 그 돈을 대준 것도 천도교예요. 그래서 천도교랑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조직을 운영할 자금이 없다. 교세가 작으니까. 근데 그때 손병희가 선뜻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어지기 때문에 민족대표 33명 중에 대표 주자다 하면 손병희다라고 다 알고 있지만 왜 손병희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손병희는 뭐라 하더나 자기를 버린 나라에 와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민족운동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기초라는 건 사람과 돈을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그 이후의 운동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근데 안타깝게도 가면서 그냥 보시면서 그러면 돼요. 그 안타깝게도 이제 슬픈 사실은 그 3.1운동 이후에 천도교 교세는 성장하지 않아요. 점점 줄고요. 일본은 언제나 천도교를 유사 종교, 그러니까 정통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 기독교에 비해서 좀 차별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손병희가 가장 믿었었던 그 지도자였었던 그 최린이 이제 변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3.1운동 얘기 나오고 임시정부 만들어집니다. 제가 맨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누누이 잠깐만 제가 너무 천천히 가거든요. 다들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상하이에 가서 볼 수 있는 임시정부는 26년부터 32년 사이에 쓰여진 청사예요. 작아요, 규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현재 남아있는 사진 하나 남아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 임시정부 만들어졌을 때는 뭐 입법, 행정부, 사법부 다 있고 독립운동가들 되게 많았으니까 한 200~300명, 300~400명 정도의 규모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임시정부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1호 청사랑 2호 청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3호 청사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그 청사는 임시정부가 완전히 망해서 임시정부의 멤버가 10명, 20명 이럴 때 있었던 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따지고, 또 이제 거기서 안내해주는 사람들도 막 좋은 얘기만 하니까 거기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거기 200~30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쭉 보고 나와서 차마 대놓고 말 못하니까 자기들이 조용히 생각보다 되게 조그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혹은 거길 두고 이상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기세를 원한다면 충칭의 광복군 사령부처럼 그냥 여기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그냥 건물을 복원, 요 사진을 최대한 바탕으로 해서 짓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제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원장이 이제 지겨워요. 이게 뭐 제가 올해 그 3년도 100주년 기념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승부 할 뻔했어요. 네. 1조, 이제 10조, 10개 조로 돼 있어요. 10개 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 최초 형법이고, 현재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 법이 아예 떠요. 뜰 정도로 중요한 건데, 실제로도 10조가 국회에서 소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국회가 우리나라, 이 말을 그대로 지금도 따와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독일 바이바르에 영향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최근에 연구에 진행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10조를 확대 개편했다. 근데 저도 이제 헌법의 상상이라는 책을 썼고 법을 다루는데, 분석해보면 한국의 법하고 바이바르 법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바이바르 법은 일단 연방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안 맞고, 이 조항을 기준으로 확대 개편된 게 우리나라 헌법의 큰 모태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저기 지주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3대가 없고 평등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건 우리는 조선왕조랑 완전 다른 사회 만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앞에 했던 저 선배 독립운동가를 왕따시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요걸 주도하는 사람은 이제 그 당시 30~40대인 누구예요? 막 이승만, 김관청 이런 사람들인데 2세대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1세대들 의병왕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을 복원시키겠다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세대가 넘어가면서 선배님도 고생하셨지만 선배님 세대 끝났고 우리 이제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건데, 사실 이 형평운동은 인권운동이에요. 인권운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정이 인권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말 인권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나 역사교육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 나온 거 있죠. 강제징용. 그것도 지금 나오자마자 막 아베가 발끈하고 우리나라 사람 발끈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강제징용 판결의 핵심은 뭐냐면 1965년에 박정희가 좀 거칠게 얘기했대요. 다카키 마사오가 한 그게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인권에 대한 개념이 그때는 없었는데 80년대 이후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니까 이런 별도 의제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적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제3의 의제를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왔던 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도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붙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강제징용을 둔 대법원 판결이라는 건 인권이라는 개념을 갖고 과거의 문제에서 특정 부분을 뽑아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한일이 새로운 대답을 찾아보자는 건데, 그걸 해석하는 우리들은 결국 박정희야 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튼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백정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뭐 좀 인권에 대한 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권박물관 가서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여기 이제 포토타입 좀 보시면 되고, 요건 하나밖에 없는 여자 광복군 훈련 사진, 여성 광복군 훈련 사진, 훈련 사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른 데서도 주류가서도 볼 수 있게 하는데 쭉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딱 시각이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 개가 이제 긴장되게 섞여 있는 거냐면, 저긴 지금 임시정부 얘기를 막 했잖아요. 얘를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임시정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인트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환영대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쓰고, 오히려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여운형
그렇죠? 그리고 뭐냐, 이 건국동맹이 확대 발전된 게 건국준비위원회거든요. 이게 다시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나중에 좌우합작위원회로 활동이 나가게 되는데, 보시면 앞에는 이제 민중사관이잖아요,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같은 막 우리가 민중적 열정을 세상을 바꾼다라고 했더라면, 여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좌우합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분단 체제에 대한 반대 의식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좌우가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 그것이 이때의 지상 과제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운형이 이끌었던 어떤 그 건국준비위원회랑 좌우합작 얘기하고 있고, 여기도 작게 나오고 있지만 남북협상에 지금 선호진, 김규식, 김구, 원세훈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김구도 48년에 이제 좌우합작 활동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쪽 방에는 이제 그 민중, 그다음에 민주, 이제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이 시기가 복잡한 공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50총선거부터 시작해서 사회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고,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같은 경우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치권 해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기는 어찌됐건 간에 분단이 됐고, 분단 체제하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독재로 넘어오는 남한만의 반공주의 독재 공화국이 세워졌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4.5혁명을 통해서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인 거고, 4.5혁명이란 건 적어도 현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4대 민주혁명이죠.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 그리고 마지막 6월 항쟁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87년에 헌법을 만들 적에 제야 진보 진영에서는 이 항쟁의 이름들 다 헌법 정관에 넣자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요거만 현재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4.5혁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임을 정확하게 인증했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그냥 민중의 몸부림이고, 여기는 어찌됐건 독립운동을 하는 공간이지 실제로 이게 민주공화국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공화국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스타팅을 했는데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독재까지 가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는 먼저 세워졌는데 나라의 방향성이 정초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60년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냈다라고 하면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이제 그 민주공화국으로 삼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 과정은 제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전형적인 그 386 인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년대 때 전두환 정권의 광주에서 있었던 폭압적인 학살에 대한 분노와 그 속에서 광주 학살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던 운동권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을 한다든지, 80년대 때 반미운동을 일정 정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나라를 좀 바꿔가고 싶어하는 과정들. 그다가 86년이 되면 실제로 이 투쟁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급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대중과 유리된 형태의 뭐 이렇게 주사파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하는데, 국민들이 안 받아들여주죠. 그래서 결국은 87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노선적 입장을 좀 놔두고, 일단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동의하는 김영삼, 김대중을 상징되는 민주공화국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87년 6월 항쟁이 크게 성공을 하죠. 그때의 세계관이 그대로 사실은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 그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마운 사랑아, 샘솟아 올라라. 이 가슴 터지며 넘쳐나 흘러라. 새들아 노래 불러라. 나는 흘러져 쉬리. 메마른
이내 강산을 뜨거운 사랑아 치솟아 올라라 누더기 인생을 불질러 버려라 바람아 불어오너라 나는 너울 춤추리 이온 땅 녹여내면서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피멍든 사랑아 살갗이 찢어지면서 뼘마디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이 땅 물들인